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불거졌던 스테이킹 보상과 MEV 관련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 집중화와 이에 대한 규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MEB 그러면은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예.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네. 오늘은 좀 배운다는 자세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IT 정보까지 오늘도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자,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이사님으로 불렀었는데 오늘부터는 대표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 크립토 이슈부터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최근이 아니고 지금 방금 몇 시간 전. 몇 시간 전. 정말 몇 시간 전에.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네. 또 이제 중국의 바이낸스 거래소의 장펑자오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리면서 이거에 대한 인수 가능성 여부 굉장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의 추이를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단은 이제 코인데스크라고 하는 예.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매체가 올린 기사가 발단이 됐고요. 뭐냐면 FTX 거래소에 예. 올해 6월 말 기준 대차 대조표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자산이 FTT, 그러니까 FTX에서 발행한 자체 토큰으로 예. 잡혀 있었고, 그리고 대략 한 140억 달러 조금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30억 달러 정도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TT를 담보로 일으킨 대출이 있어서 토큰을 담보로. 네. 예. 대부분의 자산이 FTT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거래소가 어떤 FTT 가격의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바이낸스의 수장인 이 자오장펑이 자기가 갖고 있는 FTT를 처분하겠다라는 얘기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예. 상당히 좀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TT 가격이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하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FTX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FTT로 돼 있으니까 이걸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뭐 트윗으로 설전이 좀 오갔는데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이 22달러에서 다 사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FTX의 수장이 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테라 사태를 좀 연상시키면서 그때도 이제 권도영 씨가 그런 이제 트윗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나 본데라는 굉장히 여론이 생기면서 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맥을 못 추다가 네. 이제 어제 저녁에 한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한 19,000달러 선에서 있을 때 갑자기 FTX 거래소에 대한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바이낸스가 인수 의향이 있고 그리고 인수를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가장 사전 단계, 예. 그러니까 알아가 보는 단계. 예. 인수를 하겠다도 아니고 인수를 할 의향 정도를 내비치면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내려가던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이제 거의 원상복구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이제 또 다른 이제 보도죠. 코인데스크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FTX가 이제 북미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깊은 네. 그 거래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독점 관련해서 이 어떤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이제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해서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사이에 예. 16,000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비트코인 상당히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0% 정도 떨어진 걸로 아마 나올 거고요. 네. 국내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김치 프리미엄이 좀 껴있기 때문에 한 7, 8%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시세를 보시는 분들이 혼동이 많이 갈 수 있는 게 네.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영향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FTX는 지난 이제 봄에서 여름철에 디파이 사태를 겪으면서 네. 구원투수로서 굉장히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가 왜 갑자기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 투수로 활약을 했던 시기에도 예. 사실 이제 이 부실이 맞다면 지금 거의 부실이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데 부실하지 않은 거래소가 갑자기 이제 매각될 일은 없잖아요. 네. 인수 얘기가 오갈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때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뭔가 애써 강한 척을 했던 약간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 내부의 자료가 공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예. 굉장히 글로벌리 유명한 투자 회사를 또 같이 한 몸처럼 예.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위기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국 정부가 이 인수 딜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요소이고 네. 또 하나의 요소는 사실 알라메다 리서치하고 FTX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부실이 FTX에 있다고 하면 알라메다 리서치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FTX는 바이낸스가 사겠다고 한 그러니까 어쨌든 네. 확실하진 않지만 인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고 예.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충격은 시장에 그대로 온전히 전해지게 될 가능성이 또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는 거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예. 이 위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여서 코인데스크가 대차 대조표를 까보니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대차 대조표를 까보니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중요하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 그랬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썰물이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안 좋아지는 환경에서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를 까보니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까보니 다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게다가 FTX 같은 경우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애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 유명한 그 투자계의 그 비유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예. 수영장에서 누가 바지를 안 입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테라만 안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셀시우스니, 쓰리에로 캐피털이니 이런 애들도 다 안 입고 있었고 예. FT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요한 크립토 시장의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규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와의 어떤 소통 창구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조차 이제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런 바지 안 입음, 네,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이제 좀 확실시 되면서 사실 이제 크립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물에 들어갈 때는 충실하게 이제 구명조끼도 입고 들어갔으면 그렇죠. 좋았을 네. 텐데 그렇죠. 하필이면 지금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바이낸스의 이 장펑 좌우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인수 의향을 내비친 거잖아요. 이게 네. 구속력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어. 전혀 없고 이 딜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딜이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FTX를 까봤는데, 우리가 실사를 했는데 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더라 라고 하면 가격이 또 폭락할 거고. 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크립토 시장은 선물 시장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령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포지션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숏 포지션을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일부러. 일부러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시장이 크립토 시장인데 예. 굉장히 중요한 이거 중앙화된 몇 사람의 입 예. 그러니까 트위터 발언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이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그렇죠. 트위터를 인수하려다가 이제 장부를 열어보니까 별로다면서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크립토에서도 인수 사례, 인수 의향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언급된 단어는 LOI라고 해서 그 투자 의향서라는 예. 이제 한글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 의향서라는 거는 투자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투자할 의향이 있어라는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문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합의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얘기할 때 우리 MOU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 MOU보다도 사실은 전 단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정말 말씀한 그대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술 한번 먹자 이런 수준의 단어 그렇죠. 많을 수도 있어요. 좋은 비유네요. 네, 예. 그게 맞을 했는데 것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예. 그냥 안 만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동완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낸스의 FTX 인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그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그 FTX의 수장은 이런 정무적인 어떤 처리에 좀 능숙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지금 5월 테라 사태 최종 대부자가 누구냐 했을 때 FTX를 많이 꼽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돈을 쓴 건 없어요. FTX가. 근데 당시에 이제 자오장펑도 이게 어떤 헤게모니, 크립토 시장에서 누가 리더냐, 리더십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이제 시험대였기 때문에 네. 그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우리도 구제금융 하겠다라는 의향을 여러 차례 내비쳤는데 네. 그게 잘 안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5월 사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했던 FTX가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네. 자오장펑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어떻게 해줄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것이 너무 선해서 사실 이걸 트윗을 낸 것 같기도 해요. 네. 일종의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FTX는 바이낸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경쟁자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제껴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수를 하는 게 맞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것 하나는 인수 조건이 상당히 굴욕적일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인수 조건이 아니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이 관련해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괜히 뜬금없이 11월 달에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네. 미국의 SEC와 법무부가 바이낸스를 조사하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이낸스가 미국이나 아니면 FTX의 공격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역공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바이낸스는 굉장히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왔거든요. 이게 글로벌 1위 거래소인데 이게 근본이 확실치 않다는 그쵸. 이유로 이게 뭐 중국 거래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국적이 없는 거래소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두바이랄지 이런 금융 친화적인, 금융 개방적인 어떤 국가나 도시에 계속 협약을 맺으면서 좀 그런 근본을 좀 아주 미약하나마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부도 확실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호적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서 FTX는 상당히 로비도 좀, 해주고. 로비도 해주고 굉장히 뚜렷하죠. 얘네 소재지가 어디고 어디서 그렇죠. 영업하고 누굴 상대로 영업하고 이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사실 장펑자오는 굉장히 좀 내심 흡족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눈엣 가시였을 거거든요. 예. 예,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FTX가 그동안 이제 계속 둘이 나눈 설전들이 좀 있어요. 히스토리가 그러니까요. 보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일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까지는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약간 상상력이 가미된 그렇죠. 그런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이제 다시 크립토를 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중국과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일국 양제라고 해서 예.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고 홍콩은 자본주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전혀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질서나 이런 것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돈은 네. 또 벌고 싶어 하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좋아하죠. 예, 홍콩을 통해서 이게 다시 컴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음.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은 크립토 세계에서는 지도가 지워진 상태인데 네. 이제 중국이 갑자기 암호화폐 다 나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원래 해시레이트도 제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높았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미국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기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중국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네. 이 크립토 거래소 업계의 G2, 네. 이 바이낸스와 FTX가 있는데 FTX를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흡족해할 것이고, 네. 하지만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트윗을 통해서 좀 그런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합병을 했을 때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고 이게 테라 사태에 비교하는 이제 국내 기사들이 많은데요. 예. 이 테라 사태랑 좀 다른 것은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테라 자체의 코인 알고리즘상 예.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예. 근데 사실 FTX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하락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거든요. 이게 같지 않은데 조건이 FTX는 자산이 많아서 뭐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앱토스에도 FTX가 투자를 상당히 했고 예. 좀 잘 나가는 코인들은 FTX가 다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 팔면 다 버틸 수 있다.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라는 이제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인수 자체를 FTX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 크립토 투자 업계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더리움 이슈도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스테이킹 보상 혹은 뭐 MEV 네. 최대 추출 가치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동환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MEV 맥시멀 익스트랙터블 밸류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네.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단어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에서 가장 좀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MEV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네. 뭐냐면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블록체인 하면 우리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트랜잭션, 거래를 일으키고 이 거래들이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순서대로. 네.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에서 트랜잭션이 사실 mem풀이라고 하는 이 바구니 같은 게 있습니다. 거래 트랜잭션을 담아놓는 일종의 거기에 쌓이면 이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마치 그 예전에 우리 언론사 같은 데서 이제 신문 찍을 때 글자를 이렇게 글자 모양의 이 뭐라 그러죠? 활자? 네. 활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는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조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트랜잭션을 떼다가 블록에 차곡차곡 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블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래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자동으로 선착순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 근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거래를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시는 상황인데 내가 급하다. 내 트랜잭션 빨리 해야 돼.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이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높은 수수료를 냅니다. 높은 수수료를 내면 빨리 제 트랜잭션이 결제가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멤풀에 높은 수수료가 있으면 이게 수수료가 꼬리표가 이렇게 있어요. 예. 꼬리표를 보고 이거 하면 돈 많이 버네. 왜냐하면 이제 채굴자가 이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우선순위로 이제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더리움 그 블록 생성 과정이. 근데 MEV는 뭐냐면 이
트랜잭션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 블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져요. 그럴 거잖아요. 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익을 ME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채굴자 노름이죠.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급한 트랜잭션일수록 수수료가 높게 붙는다고. 예. 그러면은 가령 이제 디파이에서 보통 이제 아비트라지라고 하죠. 예. 디파이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거래소에서 굉장히 큰 거래가 일어나면 이 거래소의 가격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다른 거래소는 다 뭐 코인이 한 개당 10불인데 이 거래소만 11불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거래소에서 사서 이 거래소에 갖고 가서 팔면 그냥 공짜로 일부를 얻는 거잖아요. 아비트라지라는 것이 예, 그렇죠. 이게 뭐랄까, 이제 차익 거래, 예, 뭐 차익 그렇게 거래, 보면 뭐 재정 거래, 예. 아비트라지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마치 사람이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돼? 라는 또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 과정들을 수행하는 봇들이 있습니다. 자동화된 봇들이. 네. 그래서 mem풀에서 뭐를 사서 어떻게 하면 최대 MEV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하는 봇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채굴자가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더리움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MEV가 왜 중요한 일이 되었냐면 사실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가령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비트라제 재정거래 차익거래를 할 때 예. 내가 분명히 보고 저거 이렇게 하면 차익거래 1달러 공짜네 하고 예. 이제 트랜잭션을 넣었어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채굴자가 mem풀에 들어오는 트랜잭션을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자기가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그 거래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컨닝하는 원래 거네요. 네, 컨닝.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킬하고 자기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아비트라지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이더리움 그렇겠죠. 사용자들 예. 사이에서는.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까지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런트 러닝이나 백러닝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필요해서 한 거래를 본인이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대량의 트랜잭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원래 그거를 이제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게 그 어떤 덱스의 풀 안에 있는데, 네. 뭘 이거를- 이유가 있었겠죠. 네네. 뭔가 거래를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거래가 어떤 이유 때문에 네, 뺏긴다. 이런 뺏기는 게 거죠. 예. 하이제킹 당한다. 하이제킹 당하는 예. 거죠. 예, 뭐 좋은 표현이네요. 예. 하이제킹 당하고, 그리고 가령 이제 하이제킹을 당한 이후에 본인이 그걸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데, 예. 이 채굴자가 이 사이에 자기가 이 매수자한테서 매도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네. 또 다시 매수자의 역할을 또 하고, 예. 그러니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이제 과정의 모식도를 보시면서 네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블록 생성 과정에 과정. mem풀이라는 게 있고 예. 채굴자라는 게 있네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저 과정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그게 멤풀로 갑니다. 네. 그리고 채굴자가 그걸 이제 순서를 정렬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블록 생성 과정이고, 네, 일반적인. 네,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백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트랜잭션이 이렇게 좀 쭉쭉쭉쭉쭉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큰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예. 슬리피지라고 해서 이제 거래소마다의 어떤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가격의 슬리피지라는 차이.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나는 1,000원에 사고 싶었는데 네. 보통 이제 1,000원에 결제가 안 되고 네. 그 이제 위아래로 이 오차가 있는 거죠. 예. 보통 이걸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이제 높은 슬리피지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MEV 봇, 아까 얘기했던 봇이 이제 차익 거래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래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게 생태계가 있는 건데 계속 이 채굴자가 이거를 교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MEV 봇이 저렇게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이제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봇이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굉장히 듣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도 조금 김동완 대표 설명 덕분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됐잖아요. 특히 지난 10월 21일 날 업비트에서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더 되는 건가요? MEV요? 예. MEV는 사실 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가장 주요한 이제 부작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둘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채굴자 노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채굴자가 계속 껴드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가 많이 되어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솔루션이 있는데 가장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저거를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이 이걸 순서를 다 선택하게 하니까는 문제인 건데 네. 이 역할을 분리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네. 그래서 뭐 트랜잭션을 이제 보내면 이렇게 입찰을 하는 방식, 그 이제 보통 플래시봇이나 아니면 플래시봇 같은 그런 이제 이 MEV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시봇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플래시봇에서는 요거를 이제 서처하고 그리고 마이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경매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MEV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모두가 가장 효율적으로 MEV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나눠 가지자. 전부 다 모든 채굴자가 나눠 가지자. 이런 방식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방식인데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트랜잭션에 달려 있는 그 경매 트랜잭션에 이제 제공하는 수수료 순서대로 이걸 배열하면 되거든요. 네. 저 이제 채굴자가 임의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해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채굴, 스테이킹을 하면 네. 되게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저게 한국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어렵게 네.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일단 시장에서 그냥 원래 이제 전통 예. 시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트러지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ETF도 그렇고 모든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채권 시장도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아비트러지 거래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주는 것이 결국은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전체 생태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MEV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런 아비트레이지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태계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아비트라제를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은 없는데 아비트라제를 하는 거를 사실상 이제 못 하는 거죠. 채굴자가 아니면 아비트라제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고 이게 네트워크 상에도 이제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MEV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참 한 작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저거에서 뭔가 BM을 찾아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MEV 봇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다양합니다. 저게 어떻게 하면 저걸로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더리움 플랫폼의 어떤 공공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걸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죠. 수익이나 사업적 측면에서는 최대의 이 수익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쓸모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반면에는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듣기에도
채굴자들이 이 순서 같은 거를 수수료 같은 거에 따라서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중앙화돼 있고 좀 뭐랄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더리움 주의자들에서는 그런 불만은 안 나옵니까? 그런 불만도 있죠. 예. 그런 불만도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사실 이제 오늘 앞전에 얘기했던 FTX 사태하고도 조금 결이 맞는 얘기이기도 네. 한데 8월 달에 이더리움 진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펙이라고 해서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는 이 부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더리움의 토네이도 캐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트랜잭션 내용이 다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거든요. 이거를 볼 수 없게끔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지, 누가 누구한테 이더를 전송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자금 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오펙에서 뭐라 했냐면 쓰지 마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MEV를 해결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플래시봇이라는 솔루션인데 거기서 우리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골수 이더리움 이 플랫폼 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네, 그 이제 오펙에서 말하자면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MEV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 일종의 기업이죠. 기업에서 오펙의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이더리움 전체가 그러면 좀 규제에 좀 노출이 되는, 검열에 노출이 되는.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 이와 관련된 이제 업데이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프로토콜 안에 이 MEV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또 다른 이제 프로토콜을 삽입하는 내용의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오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뭐 이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만든 그 사람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추가해서 MEV를 해결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죠. 그 이제 PBS라고 해서 예. 오늘 어려운 단어가 예. 많이 나오는데요. PBS 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PBS가 저도 이제 PBS라고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풀네임을 자꾸 맨날 까먹는데 네. 프로포저 빌더 세퍼레이션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프로포저 빌더 세퍼레이션. 빌더는 블록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포저는 이제 저 트랜잭션 순서를 이제 제안하는 걸 예.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개념 자체는 비슷해요. 분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임의로 배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 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임의로 못하게 하면은 수익적인 문제는 변화가 없습니까? 수익적인 문제? 예. 어떤 수익적인 문제? 예를 들어 뭐 수수료가 높아졌던 수수료가 좀 더 낮아진다든지, 네. 뭐 좀 효율성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뭐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저런 방식은 이 아비트라지든 아니면 뭐 백러닝이든 프론트러닝이든 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저 MEV가 단순히 전체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올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 근데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나 이 순간에 이거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뭐 수수료가 엄청 치솟아서 트랜잭션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한 피해잖아요.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저 MEV가 사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더리움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가령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격이 어떤 거냐면 그냥 일반 거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MEV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트랜잭션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네네. 그 비용이 얼마만큼이었는데 추가로 이제 내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죠. 아하. 그 우리가 비용의 보통- 합리성의 의문을 안 제기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은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예. 근데 그 뭐가 붙어가지고 금액이 더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약간 그런 그런가 의미에서 보다 하는 느낌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갑자기 거래가 안 되는 건 거래가 많은가 보다.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많을 이유가 없는 거래였던 거죠.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면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사실 이제 PBS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MEV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인데 네. 이더리움의 되게 주요한 이제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딩이거든요. 네. 댕크 샤딩을 나중에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어떤 도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샤딩. 예. 참 어려운 단어 또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샤딩이 뭐냐면 예.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데이터에서의 샤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래는 처리가 한 줄이었는데 네. 이걸 여러 줄로 만들어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한다. 분산 처리. 분산 처리를 해서 예.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 그런 걸 샤딩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댕크 샤딩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이 PBS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가고 어떻게 이렇게 가고 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크립토 투자를 하려면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뭐 예전에는 사실 이더리움의 방식이 직접적인 컴퓨터를 통한 채굴이었잖아요. 네. 근데 방식이 이제 스테이킹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MEV 관련된 문제나 이슈가 좀 없었습니까? 최근에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아니 예전에도 있었죠. 예.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누가 채굴을 하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채굴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트랜잭션 이렇게 멤풀에서 해가지고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예. POS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채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하여튼 몇 번의 채굴의 내용을 더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POS에서는 MEV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주요한 채굴자 몇 명이 짬짬이를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블록 하나 단위로 저 MEV 추출이 됐었는데 백러닝이든 프론트러닝이든 그런 공격들이 다 블록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보시면 이 박스가 하얀색 박스가 있잖아요. 예. 저 박스를 넘어가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트랜잭션에 그냥 배열을 하는 건데 POS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저 박스 흰색 박스가 하나의 블록이잖아요. 몇 개의 블록을 두고 시차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확실히 POS의 전환이 MEV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검증자들이 어떻게 뽑히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 선출 방식 자체가 바뀐 겁니까? 방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증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스테이킹을 32이더를 스테이킹을 하면 예. 그 친구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POW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을 해서 검증자로 선정이 되면 검증을 하는 거고 이것 자체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MEV라는 측면에서 보면 POS는 그러니까 좀 더 소수의 그 파워가 있는 집단, 어떤 아무나 32이더를 스테이킹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채굴을 하려고 하면 또 컴퓨터 사양도 더 좋아야 돼요, POW보다. 네. 그래서 아무나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 블록을 이제 여러 개의 블록 단위에서 털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좀 위험적인 요소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뭐 피해가 이렇다라는 게 보고된 거는 저는 못 봤고 아직. 근데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으로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확실히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트랜잭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비탈리 부테린도 언제였죠? 며칠 전에 무슨 업데이트 하나를 추가했던데 그 내용이 이제 PBS를 이더리움 프로토콜 안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주요한 내용은 뭐 어렵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블록을 만드는 사람과 저걸 배열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분리를 하는 게 만드는 효선책이다. 사람과 분리를 한다. 네. 지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씩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MEV 이게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적인 크립토 생태계에 영향을 분명히 주는 건 맞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부분이요. MEV. 뭐 경제학적인 분야 관점이라든지 뭐. 일단은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MEV를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뭐냐면 저거를 그러니까 모든 채굴자, POS에 채굴을 하는 사람하고 나눠 갖자는 거거든요. 네. MEV를 추출을 해서 예. 그러니까 MEV를 지금의 논의 중에 MEV를 추출 못하게 하자는 없어요. MEV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빼서 이걸 독점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독점하지 않고 나눠 갖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떤 기준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 모든 채굴자가 동등하게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채굴을 했을 때의 기대 수익 우리 이제 보통 스테이킹 이율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더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체인이 그러니까 체인이 될 수 있겠죠. 뭐 시세라든지 혹은 뭐 대출 상황에서의 회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공격을 받는 거래들이 있었을 거고요.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겠죠. 확실히 뭐 시장 건전성이 좋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있고,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확실히 문제가 아니 해결이 무엇보다 사실 이걸 알게 되면 예. 되게 뭐 이제 앵커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되게 비합리적인데라는 느낌을 받아요. 된다면. 이거 탈중앙화가 아닌데라는 느낌을 또 받거든요. 예. 이 두 가지는 사실 이더리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득이 계량화해서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더라도 사실 예. 손을 봐야 되는 지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앙화라는 이슈가 지금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규제 관련해서 이더리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전에는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딱히 MEV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 자체보다는 예. POS에 대한 사실 물음이 있죠. POW 때는 이제 SEC에서 유권 해석을 했었던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POS로 전환이 되면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거는 POW에 이더리움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재단에 이제 배분했던 물량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거는 뭐라고 하더라? 사전 채굴 물량이 있는데 그럼 이건 사실상 증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더리움 ICO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거는 증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탈중앙화 되었다고 볼 수 있냐라는 물음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뭐 가능하죠.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발표한 그 업데이트 앞으로 그 검증자와 뭐 결정권자를 분리하겠다 뭐 이런 블록 내용, 생성자를 블록 생성자를 분리하겠다는 내용도 아마도 내심 그런 규제 중앙화에 대한 규제를 좀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진영에서 최근에 뭐 데브콘 6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데브콘 6는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9월 15일에 머지가 있었고요.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가 10월 중순 정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로드맵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각국 정부의 규제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8월 달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펙의 그 토네이도 캐시 같은 사태만 봐도 그러니까 굳이 MEV 해결하는 내용을 프로토콜 안에 산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예. 뭐 샤딩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고 속도를 또 높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의 그 MEV 관련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어떤 방법으로 MEV를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예. 하나는 이제 플래시봇 같은 일종의 경매 서비스. 경매. 네. 예. 경매를 붙이자. 그래서 높은 가격을 낸 사람 순서대로 예.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더리움이 얘기 나왔던 그 PBS 프로포저 빌더 세퍼레이션이라는 네. 그 장치를 둬 가지고 해결을 하자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코스모스라고 해서 이제 인터체인을 표방하는 또 블록체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MEV, 그러니까 MEV는 사실 거의 모든 블록체인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도 돼요. 블록 생성 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다 이제 mem풀이 있고 빼가지고 쌓은 다음에 블록 만드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인터체인이라서 여러 가지의 블록체인을 이제 오가는 거래들이 있어요. 오가는 거래들이 있는데 가령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블록체인에서는 얘기가 끝났는데 이 블록체인에서 아직 얘기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트랜잭션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하고 네. 해결책 중에 하나는 MEV를 토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스모스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법인데 그런 정도. 그래서 첫 번째는 경매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PBS 모델 방식, 그 빌더와 이제 이걸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예. 그리고 MEV를 토큰화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세 번째는 조금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뭐 플래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PBS라든지 이런 이더리움의 새로운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항상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이것들도 EIP라고 해서 이더리움 제한이 있거든요. 숫자들이 붙는데 EIP 제한들이 이제 새로운 제한들이 나올 때마다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한이 나왔다는 것은 중대한 업데이트가 있다는 거고 중대한 업데이트는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뭐 이걸로 사업을 하실 분은 많지 않겠지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이 비슷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게 근데 왜 이더리움에서만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에서 먼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향후 다른 체인에서도 같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약간 문제인가요? 어폐가 있는 게 제가 모든 블록체인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모든 블록체인에 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제 이 MEV 문제가 있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고 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장 붐비는 곳이고 그리고 이런 쉽게 얘기하면 MEV라는 걸 추출할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MEV가 최대 가능한 추출 이제 채굴을 했을 때 추출 네.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잖아요. 그 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논의가 가장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붐비는 곳이었다면은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네. 붐비지도 않아서 이슈도 안 되는 건데 이더리움에서는 이게 이제 뭐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네. 이게 MEV라는 게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좀 탈중앙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왜 다른 체인에서는 MEV 문제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용자가 많고 이제 이용한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비트코인은 문제가 없습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MEV 문제는 거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탈중앙성이 인정된 그런 약간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방식이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MEV 관련된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이유가 이제 업비트가 이제 보상을 시작하면서 나왔잖아요. 거래소에서도 이 MEV 관련된 이슈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정책으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뭐 단언할 수 없는 문제긴 한데 국내 거래소에서도 사실 MEV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별로 그러니까 MEV를 알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걸 궁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일단 거래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용자 단 입장에서는 그다지 네, 크리티컬하지 여기까지를 않은 알아야 되나? 네. 어, 체험하기 어려운 그렇죠. 약간 그런 문제긴 한데 보이지 않아서. 네. 일단은 일반 투자자,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MEV라는 이슈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군요. 네. 뭐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는 있겠죠. 신경 쓰고 있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 FTX 바이낸스 최근의 이슈 그리고 MEV 관련된 이슈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